이탈리아 오늘 할 거예요. 이탈리아 군대. 우리가 사실 이탈리아 군대가 2차 세계대전에 블랙 코미디 파트를 맡았다 이렇게들 알고 있잖아요. 약간 좀 소프트하게 넘어갈 수 있는 컨텐츠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전혀 몰랐던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새로운 얘기들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독일의 협력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추축국이 되고,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이 이 히틀러의 스승격이잖아요. 히틀러에게 야망을 심어준 파시즘의 아버지 무솔리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 1940년 9월 13일에 이탈리아가 이집트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전선이 지중해와 아프리카로 확장이 되는 거죠. 이때 아프리카로 들어간 군대가 이탈리아 제10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탈리아 반도에서 건너와가지고 이집트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리비아가 이미 이탈리아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평적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처음에 한 100km 정도는 잘 공격합니다. 잘 공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간에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시디 바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 한숨을 돌리는 거죠. 잠시 멈췄어요. 거기서 이제 공방전을 주고받았다, 교전을 했다 돼 있는데, 실제 살펴보면 공방전 했던 것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변방의 북소리라고 있는데 그거 아세요? 거기 보면 괜히 와갖고 장군 저기 하나도 없는 걸로 보아서 매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멈춰서 기다리자 이러잖아요. 거기서 12월 9일까지 이걸 하는 거예요. 변방의 북소리를. 누가? 이탈리아 제10군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이집트로 들어왔는데 가만히 놔두나 영국군이 와가지고 역습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오퍼레이션 컴파스예요. 영국군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집트로부터 몰아내려고 공격을 해.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쏜살같이 도망가요. 이탈리아 군대가 리비아 바르디아라는 곳까지 철수를 해요. 여기 출발했던 거점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1941년 1월에 교전이 벌어져요. 근데 이 교전도 처음에는 이탈리아 군대하고 영국군하고 교전을 한 것이 아니라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서 이거 공격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들어온 호주군 제6사단이 이탈리아군을 공격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영국에 있는 제13군단도 야 우리도 공격하자 하고 같이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황당한 상황이 벌어져요. 호주군하고 영국군이 공격을 하자마자 무려 4만 명이 포로로 잡혀요. 100명, 1000명, 10,000명도 아니고 4만 명이.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영국군하고 호주군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토브룩 전투가 여기서 벌어져요. 리비아 토브룩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탈리아군이 공방을 몇 번 주고받고 나서 바로 이탈리아군 27,000명이 포로로 잡혀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지났어요. 1941년 2월 달에는 여러분들 이제 익히 잘 아는 지역인데 벵가지 있어요. 여기 벵가지에서 전투를 하는데 여기가 이탈리아 제10군의 사령부 본진이 있던 곳인데 호주군이 공격하자마자 본진 자체가 철수를 해요. 이탈리아 군대는 1940년에 리비아에서 이집트 국경을 한번 건너간 그 이후에 10주 연속으로 후퇴와 철수, 항복의 연속, 그것 외엔 다른 것도 없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탱크 400대가 격파되거나 노획되었고, 그리고 야포 1,300여 문을 잃었고, 총 합해서 이탈리아 장병 13만 명이 포로가 됐어요. 이거는 역대 최고 기록이에요. 그 앞에 최고 기록 역시 이탈리아 군대가 갖고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그 기록을 스스로 깨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3만 명이 이렇게 포로가 됐다. 그 중에는 장군도 22명이나 포로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탈리아 군대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을 했고 영국군하고 호주 군대가 연합작전을 잘했나 보다, 그래서 포로가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탈리아 군대가 25만 명에 달했어요. 상대인 영국군은 3만 명밖에 안 됐다고요. 그리고 13만 명을 포로로 잡을 동안 영국군은 500명 정도밖에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탈리아 군대가 많이 항복을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연구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일단 당시에 이탈리아 군대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당시 이탈리아 군대의 가장 큰 특징, 군사 전략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연구자 중 한 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무솔리니 때문이다. 무솔리니를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흥미롭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전략적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뭐 하나에 집중을 못하는 거야.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이디어만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붙은 화염병 같았다.
그러니까 윗대가리가 전략을 그런 식으로 쏟아내 버리니까 밑에서 제대로 된 전략에 따른 작전을 수립하지 못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솔리니가 아프리카에 군대를 보내긴 했지만 아프리카에 집중하지 못하고 프랑스, 동아프리카, 영국, 스위스, 유고슬라비아 여기저기에 신경을 쓰다가 결국은 거기에 병력을 보내잖아요. 그래갖고 전부 다 폭망합니다. 그것이 이탈리아 군대의 실패 요인이었다. 이런 설명까지는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전략이 없었을까? 무솔리니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장군들이 만들 만한 사람이었는가? 만들 만한 능력이 있었는데 안 만들었는지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못 만들었는지 이거를 보려고 할 때 일단 우리는 사람 볼 때 뭐부터 봐요? 한국 사람은 몇 년생인지 보잖아요. 보면 너무 나이가 많았어요. 이탈리아 장군들이. 대령들이 5, 60대였고 장군들이 6, 70대였다고 해요. 근데 이탈리아군의 문제는 뭐였냐면 능력이 뛰어나다든지 그런 것 없이 연장자 순으로 진급을 하는 거예요. 이 장군 인사, 영관장교 인사가. 그러니까 크게 신진만 안 하면 계속해서 진급할 수 있는, 직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특히나 그렇다 보니까 이 이탈리아 장교들의 특성은 정치군인이 많았어요. 정치권하고 줄을 대서 자기가 만약에 실수를 하더라도 잘리지 않도록 예방장치를 많이 마련해 놨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 내에서 파벌 싸움이 굉장히 컸겠죠. 어느 한쪽에 서야 되니까 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서로 파벌 싸움이 심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를 언제나 내치려고 작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군대의 특성은 뭐다? 적이 어디에 있다? 내부에 이미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 군대에 그러면 제대로 된 인물이 단 한 명도 없었을까요? 눈에 띄는 군인들도 몇몇 있습니다. 왜? 1차 세계대전 때 어느 정도 승전보를 국가에 보낸 장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땠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먼저 피에트로 바돌리오 장군입니다. 사진 보고 저는 정말 반했어요. 사진 보고 이 사람이 면면을 봐도 굉장히 뛰어나요. 처음에 포병으로 군생활을 시작해서 이디오피아 점령에서 굉장히 큰 공적을 세웠고 이탈리아 투르크 전쟁에서도 활약을 했고 1차 세계대전 때는 이탈리아 측 대표로 나중에 휴전 교섭에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트인 것만은 확실해요. 그 이후에 1919년에 육군 총참모장이 되었고 통상 장군들 나중에 이제 해외에 무관으로 대사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브라질 대사도 하고 다시 들어와서 전군 총참모장을 역임을 하고 나중에 원수 계급으로 올라서 리비아 총독으로 말년을 보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발발하기 전에 이탈리아군이 이디오피아 공격했다고 우리 컨텐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디오피아 공격군 총사령관으로서 이디오피아 점령 작전을 순조롭게 마치고 말하자면 이디오피아 총독으로 있었어요. 커리어만 보면 이 사람 화려하죠. 멋지죠. 이런 무게감을 가진 인물인데 이 사람이 사임을 해요. 왜 사임을 하냐면 2차 세계대전 때 개입하는 것을 좀 반대를 했나 봐요. 기록이 왜 잘 없냐면 뭔가 한마디 하자마자 바로 잘랐어요. 무솔리니가 정말 말 그대로 쟤 잘라 이래갖고 잘려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이탈리아 그때 당시에 전제주의고 독재 정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리는 거예요. 다음 장군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우고 카발레로. 1913년 이탈리아 투르크 전쟁 때 리비아에서 싸웠고 1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가 승리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어요. 이탈리아가 승리를 했다고 보기엔 사실 그렇죠. 지형 때문에 그냥 계속 비겨갖고 나중에 승전국이 됐지만 어쨌든 역할을 했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은퇴를 했는데 무솔리니가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돌리오 자르고 그 자리에 이제 사령관이자 총참모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골 때리는 사람입니다. 공식적으로 표현이 뭐라고 돼 있냐면 심약한 분노 조절 장애자였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데 심약해.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전쟁 중인 국가의 총참모장이 됐다? 공격부대 총사령관이 됐다? 정말 엉망진창이었겠죠. 무솔리니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솔리니는 범죄자면 어떻고 깡패면 어떠냐, 내가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된다 이래서 아무나 막 갖다 앉혔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군 수뇌부의 성향이 어떻게 되냐면 될 수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될 때 될 수 있으면 무엇을 하지 않아요. 복지부동이죠. 이게 이탈리아 군대의 장군들 사이에 어떤 전략 문화, 그거로서 만연을 해요. 그럼 이제 바로 그 밑에 이하부대 지휘관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작전을 포기했을까요? 그런데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은 작전 계획이 없었어요. 그리고 작전 명령이 제대로 내려간 게 없어요. 정말 없어요. 이건 되게 쇼킹한 거예요. 물론 중간에 몇 장 정도는 어딘가 있겠죠. 누군가 한 명은 써서 줬겠죠. 저도 찾아보니까 이탈리아군 도면 계획이 한 장 있더라고요. 그 정도인 거예요. 25만이 가서 작전 계획이 몇 장 없는 거예요. 지휘 체계를 위아래로 관통하는 일련의 계획들, 명령들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됐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그나마 이탈리아 군 지휘체계에서 군사적으로 제일 나은 인간은 무솔리니예요. 무솔리니는 그래도 공격해라, 방어해라 이거라도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 밑에는 그 결정도 안 한 것 같아요. 이때 이집트 공격의 총사령관이 누구였냐면 로돌프 그라치안이에요. 공격을 하면 할수록 항복수만 많아지고 전차만 잃고 아마 자기 스스로도 환장한 지경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왜 그랬을까 이제 다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이탈리아 군대에는 왜 전략이 없었을까? 첫 번째, 능력이 없어서 안 한 것 같아요. 이탈리아 장교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엘리트 집단이 아니었답니다. 사회적으로 유능하거나 존경받거나 또 영국, 프랑스는 귀족들이 대대로 장교를 했고 근데 이탈리아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명예, 권력 이런 거 없어도 사실 사람이란 게 그래요. 돈 많이 주면 유능한 사람이 몰려. 그런데 돈을 많이 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정치가가 했던 말이 회자됐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가족 중에서 제일 멍청한 아들이 가는 곳이 군대 아니야? 이렇게 장교 집단을 비하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그리고 이탈리아 군대의 실상이었습니다. 무솔리니가 등장해서 파시즘으로 가고 군국주의로 가서 이탈리아는 군인들이 우대받았나 보다, 군인들이 득세했나 보다 싶지만 그거는 그때 잠깐이고 전형적으로 장교들이 엘리트 집단이 아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군대도 비슷한데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사용하던 교리, 훈련 방법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런데 이탈리아는 좀 심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제대로 안 싸워봤잖아요. 진지전 안 해봤고 기관총의 위력이라든지 장애물의 그 엄청난 전진 방해 효과 이런 것을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앞에 거 한 줄로 서서 가는 공격 전진, 그 다음에 수류탄 투척 후에 백병전, 그거를 2차 세계대전 때 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엔 뭐가 문제가 되냐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대부분 삼각 편제를 갖고 있어서 공격할 때는 2개 부대가 공격을 하고 1개 부대를 예비로 두고 방어할 때는 2개 부대를 앞에 두고 1개 부대는 집결 보유한 상태로 문제가 생기면 가서 막을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탈리아는 여전히 유일하게 이각 편제를 한 거예요. 사단 밑에 2개 연대밖에 없어. 그러니까 2개 부대가 이렇게 방어하고 있으면 뚫리면 끝이야. 그 이각 편제를 그래서 고치자는 얘기를 젊은 장교단들이 건의를 했나 봐요. 근데 그 바돌리오 장군이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남겨요. 야, 그 전쟁 끝나고 하자. 전쟁 끝나고 그걸 하자. 이게 뭔 얘기야. 그런 게 있었어요. 당시에 이탈리아의 그 교리까지는 없었어요, 걔들이. 근데 예하부대로 내려간 지시, 훈련의 모습을 보면 이탈리아군이 갖고 있는 그 작전 활동의 이미지, 그들의 지식에 통합이라든지 협력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합동은 더더욱 없는 거지. 군 구조, 시너지, 합동, 이 개념 자체가 형성이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따로 국밥이다. 쭈빼기! 육군 따로, 수송 따로. 육군이 공격해 가면 수송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협력을 전혀 안 해. 따로따로. 여기서 이제 이집트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육군이 공격하면서 공군에 연락을 해요. 그 공격할 동안 항공 지원을 해달라. 거부해요. 왜? 개념이 없는 거야. 지원한다는 개념, 협력한다는 개념. 그리고 유럽에 없었던 결사항전의 의식을 강조를 했어요. 그 옛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지에서 우리 죽자 하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걸 누가 해. 뚫리면 그러니까 다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다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4가지 정도 의 요인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25만 명 중에 13만 명이 항복하는 그 이탈리아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우리 모두 공분할 만한 사실을 하나 찾았어요. 이탈리아군 장군들이 말이죠. 2차 세계대전 때에 조선시대 원균처럼 거짓 장계를 써서 로마 사령부를 보내요. 무솔리니한테. 뭐만 있다 하면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보고서를 써서 경쟁적으로 다른 사람을 까는 전보를 보내요. 자기 안 잘리려고.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었던 거예요. 작전 계획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이유, 공격을 하긴 하는데 구체적인 작전 지시가 하달되지 않았던 이유, 실수로 기록될 만한 잘못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동 자체를 회피하려는 이 장군들의 성향, 그냥 복지부동 그 자체인 이 장교단의 타락한 군인 정신, 이것이 이탈리아 패배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한 것으로도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왜 그렇게 이탈리아 군대가 병크를 터뜨렸으며 더 나아가서 1차 세계대전 때는 또 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남들이 해주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우리가 우물을 파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또 우리 콘텐츠가 아니잖아요. 연대급 이하 젊은 장교들은 어땠나 이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봤어요. 근데 밑에도 심각했어요. 서구의 전쟁사 연구자들이 이탈리아 군대를 분석해보고 가장 황당했던 게 이거래요. 장교, 부사관, 병사의 식사 메뉴가 달랐대요. 여기서 사실 지적할 게 있어요. 이탈리아 군대가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못 싸운 이유가 매끼니 햄과 와인을 즐기고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마시고 그 장교들만 그랬어요. 병사들은 딱딱한 빵에 그냥 물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그렇게 안 돌아가지. 병사들한테 햄하고 와인 줘보세요. 열심히 싸우지. 장교들만 그거 먹고 병사들 안 주니까 안 싸워 항복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더 제가 충격받은 건 뭐냐면 장교들이 시종이 있었어요. 전쟁 때 이탈리아 군대는 시종이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막사를 옮길 때마다 개인 가구를 같이 옮기고 고위급 장교들은 수제 맞춤복에다가 1차 대전 이전에 그 브레이드하고 그 술 있잖아요. 그거를 입고 다녔대 전장에서. 2차 대전 1940년대 병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집트 전투 때 호주군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음각으로 장식이 새겨진 상아로 된 개인 볼펜, 유리잔 세트, 에나멜 도금이 된 개인 욕조, 종류별 술 그걸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병사들은 빵 먹고. 특히 유명한 게 뭐냐면 그 목록에 또 그라치안이 나와요. 그라치안이 캐러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컨테이너를 끌고 다닌 거예요. 거기에 개인 침대, 그리고 와인, 그리고 잠옷이 실크 잠옷, 린넨 잠옷이 이제 그 기후별로 맞게 있었고 각종 침구류, 향수와 오데코롱 이것이 있었대요. 장교는 지붕이 있는 곳에서 의자에 앉아서 따뜻한 밥을 먹고 병사는 젖은 진흙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모든 것을 섞은 주먹밥을 먹는 군대는 그건 후진 군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군대만도 못한 군대는 장교와 병사가 다른 메뉴를 먹고 그 다른 메뉴를 먹는 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장교단이 있는 나라의 군대는 반드시 필패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탈리아 군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궁금했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탈리아군은 왜 이렇게 못 싸울까? 우리가 이탈리아 군대를 비판은 하되 원색적으로 사실 까면 안 됩니다. 이탈리아 군대 사실 원색적으로 까다가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6.25 전쟁 때 우리 의료부대 보내준 국가예요. 굉장히 많은 의료 활동을 했고 57년까지 의료부대 중에서는 아마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던 그 나라일 거예요. 우리가 원색적으로 까자는 의미가 아니라 비판할 걸 비판하고 우리가 배우자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 군대가 총체적인 난국이었다고만 알고 있지 그 총체적인 난국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는 사실 눈을 돌려왔어요. 컨텐츠도 없고 그게 뭐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이죠. 다시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을 얻는다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전쟁사를 연구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쟁사도 학문의 일부고 이 학문이라는 것은 뭔가 실용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질문하는 동물이잖아요. 무언가 계속 파고 싶어하고 그 질문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을 즐기고 그것을 즐기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의 본질, 세계의 본질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전쟁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숨겨져 있던 칼을 꺼내든 독일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때는 1940년 여름이에요. 지금 독일은 무엇을 하고 있다? 프랑스를 점령하고 나서 소련 침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소련을 노린 것은 아니지만 히틀러의 찐 목표는 소련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왜 1940년 여름이냐? 이때부터 독일은 지금까지와 다른 자세로 소련을 대해요. 딱 1940년 여름부터 히틀러가 대놓고 스탈린하고 소련을 막대해요. 이때 취했던 행동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이탈리아와 소련을 이간질시키고 서로 떼어놓는 거예요. 발칸 지역 진출에 서로 상충되는 야심을 갖고 있는 이탈리아와 소련이었거든요. 이 둘이 경제적, 정치적 협상을 막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군사적인 충돌 없이 파이를 나눠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독일이 중간에서 철저하게 막습니다. 원래는 프랑스를 공격하기 전만 해도 독일의 태도가 이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무솔리니와 스탈린이 합심하기를 바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죠. 왜 아닙니까? 소련을 확실히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소련을 자신의 동맹으로부터 좀 띄워놓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를 채기는 해요. 소련이 분명 독일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자칫 스탈린이 이 히틀러의 심기를 건드리면 불이익이 생기잖아요. 그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때 소련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 공산 세력의 그 빅브라더 소련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대외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굉장히 취약한 신생 연방, 제국을 지향하는 애송이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련은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독일이 요구하는 바
히틀러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들어줬어요. 특히 독일의 요구에 따라서 대량의 주요 원자재를 공급을 했고 그 공급로까지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소련의 노력에 대해서 독일이 감사했느냐? 그렇진 않죠. 독일은 그 와중에도 틈만 있으면 소련의 트집을 잡았고 그것을 대가로 또 이득을 얻어내는 정말 말 그대로 양아치 짓을 했단 말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짓거리가 뭐냐고 하면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3자 동맹을 맺으면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은 소련에게 한마디도 안 알려줘요.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독일은 소련하고 동맹을 맺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지금 이 전쟁 상황만 아니면 소련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생각도 처음부터 원래는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소련은 입장이 다르죠. 이미 발을 담근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발을 빼느니 끝까지 같이 가기로 한 것이 바로 스탈린의 그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소련이 가만히 독일의 양아치질을 보고 있자니까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련도 눈에는 눈, 양아치는 양아치 이렇게 해서 독일 쪽에 영국하고 소련이 협상하고 있다는 정보를 살짝 흘려요. 실제로 1940년 봄에 소련이 영국에 무역 협상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양국의 정치적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스탈린이 먼저 제시를 해요. 이것을 보고 영국도 지금 상황이 급하잖아요. 영국도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황을 급진전을 시키려고 하지만 소련이 바라는 것은 이 영국이라는 카드를 쥐고 독일하고 협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독일과의 상호관계에서 유리한 패를 주기 위해서 영국을 이용을 했다. 그래서 영국에 먼저 자기가 관계 개선을 요청을 해놓고 영국이 합시다 했을 때 답을 하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었어요. 독일은 당연히 소련의 간보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소련이 살짝 우리 영국하고 협상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럴 때 독일이 흔들릴 것 같지만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왜? 독일은 목표가 명확했어요. 소련 공격.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니까 소련이 애가 날쳐. 미끼를 내놨는데 물질 않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경제적인 방식으로 이제 미끼를 던져요. 그래서 영국하고 했던 것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너희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줄 테니까 무역 협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독일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 알았어 하고 경제적인 이득은 계속 챙기면서도 정치 의제가 나오면 발을 빼거나 아예 대답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다 큰 애어른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완전히 삐져있는 상태였어요. 왜 그럴까요? 원래 히틀러가 정권 장악 초기에 사용했던 전략 전술이 무솔리니 거를 그대로 카피한 거잖아요. 그거를 해놓고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안 냈어요 지금 히틀러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 도와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히틀러가 무솔리니를 대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이 당시에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군대 동원을 해제를 했다니까요. 집에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이미 동원된 부대의 일부는 그냥 약간 노는 군대 비슷한 그런 현상이 보였단 말이죠. 이런 상태의 이탈리아는 어쨌든. 그러면서 또 결정적으로 무솔리니를 감정적으로 삐진 데서 더 나가서 거의 미치기 직전으로 만든 사건이 뭐냐면 10월 4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히틀러하고 무솔리니가 정상회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히틀러가 무솔리니한테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앞으로 잘해보자. 잘하고 있다. 어이 이 정도 했는데 며칠 뒤에 루마니아를 공격했단 말이죠. 루마니아 뭡니까?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너무나도 원했던 곳이잖아요. 로마 제국의 그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서 갖고 싶었던 곳이 불가리아 루마니아잖아요. 여기 공격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고요. 근데 나중에 밝혀진 얘기인데 히틀러가 무솔리니한테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던 이유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이탈리아를 이용해서 소련의 측방을 동유럽과 발칸 쪽으로 해갖고 위협하려고 그때 쓰려는 도구로 생각을 하고 뭐 약간 아껴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무솔리니가 워낙 방방 뛰니까 미리 안 알려준 거예요. 안 알려주니까 알 방법이 있나? 무솔리니는 완전 삐지지. 1940년 10월 12일의 기록이 이게 남아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약간 조금 각색을 하면 히틀러는 말이야 내가 지 친구인지 알아? 이제 내가 히틀러한테 받은 만큼 되돌려줘야 되겠어. 히틀러는 내가 그리스를 정복했다는 사실을 신문을 통해서 읽게 될 거야. 그러면 지놈도 내가 누군지 알게 되겠지. 완전 삐졌죠? 이탈리아의 그리스 침공이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탈리아 총참모부가 10월 26일에 그리스를 공격하라는 무솔리니의 지시를 받았을 때 다들 경악을 했다고 그래요. 사전에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전략적인 목표는 뭔지, 어떻게 부대를 전개하라는 것인지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야 2주 후에 공격 이 얘기만 한 거예요.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아주 필수적인 절차들이 있잖아요. 준비태세 점검을 하고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무기, 물자, 탄약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이탈리아가 그리스 침공을 시작을 한 것이란 말이죠. 실제 전쟁을 준비한 시간을 합치면 약 2주 정도 되는데 그 2주 동안에 공격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그냥 까라니까 까르보나라식으로 공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그리스 침공에서 까르보나라가 나온 거예요. 까라면 까서 진짜인데 어쨌든
이탈리아의 그리스 공격은 그러니까 독재자 무솔리니의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한 복수에 가깝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체주의 파시즘 독재의 무서운 점이에요. 무솔리니는 히틀러에게 받은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는 자신의 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0월 18일에 이탈리아 군대가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히틀러하고 무솔리니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있었어요.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와중에 와가지고 누가 얘기하는 거죠. 총통, 지금 이탈리아 군대가 그리스를 향해서 출발했다는데요? 완전히 되갚아준 거죠. 히틀러가 굉장히 황당하고 열받았지만 그 자리에서 표현은 안 하고 나중에 복수를, 소심한 복수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소심한 복수는 뭐냐 하면 지금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탈리아 군대가 대박 깨집니다. 그리스 들어가서 뭐 그랬겠죠. 대박 깨질 때 이 히틀러가 그리스에 축전을 보내요. 잘하고 있다고. 그게 말하자면 이제 소심한 복수면서 아주 무서운 복수인 거죠. 히틀러가 여기서 완전히 열받았던 이유는 너무나 황당했기 때문이에요. 이탈리아가 지금 그리스를 공격할 때가 아니잖아요. 아시죠? 왜? 지금 이집트 침공하고 있잖아요. 1940년 9월 13일에 이집트 들어가가지고 한참 이집트 침공을 죽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히틀러한테 SOS를 쳤어요. 히틀러가 왜 열받냐면 처음에 이집트 침공할 때 히틀러 독일군의 기갑부대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무솔리니가 필요 없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랬단 말이죠. 그래놓고 죽서놓고 지금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리스를 또 침공해버렸어. 정말 미칠 노릇이죠. 그것도 복수한다고 정상회담 하고 있는 와중에 말도 안 하고 군대를 보내버렸으니 어이 털리고 이제 초사위험 분노를 하는 거죠, 히틀러가. 자,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군대가 그리스를 침공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봅시다. 이탈리아군이 총 6개 사단을 보냈어요. 그런데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 2주밖에 준비 안 한 완편 부대가 아닌 여기저기서 모아서 거의 편조한 수준의 TF 비슷한 부대를 보냈어요. 다들 엉망진창 부대였다고 얘기를 해요. 동의를 해요. 그리스군이 그때 당시에 4개 사단 정도 규모가 됐는데 여기도 뭐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무기 장비가 1차 세계대전 이전 것도 있었고 다만 방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심리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고 굉장히 그 지형에 대한 수지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어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당연히 방어 부대니까 포병의 숫자도 아무래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스가 당연히 유리했다. 이탈리아 군대가 처음 공격을 집중한 것은 그리스 서부의 해안지대였습니다. 거기에 먼저 집중한 이유 같은 건 없어요. 이탈리아 군대에게 이유를 묻지 마세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가다 보니까 그리스 서부 해안지대로 먼저 간 거고 그 부대가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서부 축선으로 이탈리아군이 공격을 했어요. 근데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지형을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 다 절벽이고 산입니다. 공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곧바로 이어서 지금의 이 북마케도니아 쪽으로, 그러니까 그리스가 동유럽에 이렇게 접해 있는 그 국경의 중앙 지역으로 공격을 개시한 거예요. 왜 중앙 지역으로 왔느냐? 이유를 묻지 마세요. 그냥 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기에 이탈리아 군대의 공격의 작전 계획을 찾으면 한 장밖에 안 나와요. 작전 계획과 명령이 없이 그냥 공격했어요. 정말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기 공격에 이점이 있으니까 중앙에서 한 50km 정도 돌파를 해서 들어갑니다. 알바니아의 에르색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의 보보사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까지 돌파해가지고 들어간 종심 58km. 이게 다요. 끝이에요. 그리고 모두 초기에 저지당한 채로 전선이 형성이 돼요. 전선이 형성이 된다는 것은 양측 모두 비등비등한 상태에서 공방을 주고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탈리아군하고 그리스군하고 형성된 전선은 우리 1차 세계대전 진치전, 2차 세계대전 진치전의 그런 전선이 아니에요. 그냥 전황을 결정적으로 뒤바꿀 만한 충분한 전력이 없어서 그냥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때 당시에 이탈리아 군대와 그리스 군대의 상황을 그린 여러 소설 작품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대부분 그냥 묘사하는 게 그 험악한 지형에 앉아서 왔다 갔다 하는 쥐 숫자 세고 그 하늘의 구름 모양 표현하고 그런 게 더 많아요. 전투 상황보다. 아주 요상한 형태의 전선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게 이탈리아 군대의 힘이다. 그리고 시간은 그렇게 흘러서 11월 중순이 됩니다. 이때부터 상황이 좀 달라지는데 이탈리아 군대가 정신을 뒤늦게 차렸거나 아니면 그리스 군대가 스파르타의 정신을 되살려서 아니고 영국군이 이때부터 지원을 해요. 그리고 영국군이 들어와서 전면 공세를 펼쳐서 잃었던 국경 지역을 그리스가 되찾아서 오히려 알바니아 쪽으로 약간 들어갑니다. 이탈리아 군대를 그리스에서 몰아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탈리아 군대가 얻은 것은 무엇이냐? 인류 전쟁사의 가장 인상적인 패배.
이 호칭을 이탈리아가 가져가는 것이죠. 이거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세계 패배 선수권 대회 5연패 뭐 이런 업적을 이탈리아 군대가 달성을 해요. 이렇게 겨울이 오고 양측의 교전은 그야말로 그리스의 영토 밖에서 소강 상태가 되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소강 상태? 겨울이 왔어? 동계 혹한기가 왔나? 아니죠. 그리스 겨울은 한 10m 안팎의 조금 쌀쌀한 날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양쪽 다 그 별로 힘이 없어갖고 그런 소강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후에 이탈리아군이 병력을 좀 증원을 해서 몇 차례 서륙을 꿈꾸지만 계속 피해와 망신만 이제 커져 나가는 것이죠. 이탈리아군의 전투력을 제가 아까 세계 패배 선수권 대회 5연패 위협을 달성했다 이렇게 표현도 했지만 연구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악한 지휘, 부실한 장비, 뒤떨어진 훈련, 이 삼위일체를 참으로 어렵게도 모두 이뤄냈도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때 영국군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영국군은 독일군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다가 독일이 더 이상 영국을 본토를 공격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제 그리스를 도운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군을 조지기 시작하는데 1941년 3월에는 군대를 더 보내요. 그래서 영국군이 그리스에 도착을 해서 이탈리아군을 이때 완전히 조집니다. 우선 부분적으로 영국 공군을 이제 보내서 이탈리아 공군이 갖고 있던 공중제패 이것을 견제를 하고요. 그리고 지상군을 더 투입을 해서 완전히 이 알바니아 쪽으로 휩쓸어 가지고 동유럽 쪽에 이중 전선을 이제 형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영국의 목표였겠죠. 그런데 이제 독일군이 이것을 그냥 놔두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돼요? 소련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부 전선에 이미 레지스탕스들과 전선이 형성돼 있고 영국이 언제 공격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동부 전선에 또 하나의 전선이 생기면 소련 공격은 물 건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독일군이 안 되겠다. 이건 사람이 있어야 돼. 이러고 독일군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로 독일군이 들어가서 지중해에서 그리스 영국 연합군과 원치 않는 전투를 벌이게 되는 그 이유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히틀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좀 나와봐 이러고 군대 보냈을 거예요. 독일군이 그렇게 해서 알바니아를 통해서 그리스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스군이 바로 포위 경멸되거나 대량으로 항복을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퇴각을 하고요. 독일군 앞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월 27일에 바로 독일군이 아테네까지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독일군이 4월 30일에는 그리스 남해안까지 다 점령을 해요. 그러면서 이때 그리스 내에 있던 영국군도 대부분 경멸되거나 포로로 생포가 돼요. 영국군까지. 이번 화에서는 설명 안 드렸지만 여기 사실 그 불가리아 군대 세잖아요. 불가리아 군대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5월이 되면 그리스는 완전히 독일, 이탈리아, 불가리아 군대에 점령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독일은 당장의 발등에 불은 껐지만 지중해 전선이라는 그 커다란 짐을 떠안게 된 셈이죠. 결국은 망나니 하나가 있으면 집안이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이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뻘짓이 히틀러의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한 셈이죠. 원래 히틀러는 동유럽 아래의 지중해 쪽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 밑에 북아프리카 지역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처음에 반대로 그리스를 오히려 내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독일이 소련을 공격할 동안 여기서 뭔가 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쪽에 좀 이렇게 루트를 주기를 바랬는데 협력자로 하려고 했는데 무솔리니가 공격해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떡하긴 어떡해. 야 무기 챙겨 들어가자. 어쩔 수 없다. 빨리 더 뻘짓하기 전에 빨리 가자. 그래서 이제 참모들이 소련 침공 아직 무리입니다 했는데도 히틀러가 빨리 들어간 겁니다. 무솔리니가 거기에 상당히 기여를 했어요. 진짜 무솔리니가 인류 평화에 기여한 바가 크죠. 그렇게 보면 지도상 봐서는 이제 이탈리아 남부의 레체나 이런 쪽에서 출발을 해서 네. 가면 사실 금방 갈 것 같아요. 그 멀지도 않고 네. 뭐 알바니아는 이미 점령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쪽으로 해서 자그레브, 세르비아 거쳐서 엄청나게 먼 거리를 거의 한 네. 2,000km 거의 이동을 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이 흥미롭더라고요. 35km의 바다를 건너면 되는 상륙작전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2000km까지는 아니고 한 1500km 될 거예요. 1500km를 지상으로 가야 되는 지상공격이 있어요. 내가 지휘관이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공격하실 것 같아요? 배 타고 군사작전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1500km가 아니라 3000km더라도 지상공격이 훨씬 나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상륙작전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35km, 1500m 하면 모르겠는데 7개 사단, 그러니까 최소 7만 명이 배에 타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느 세월에 났다. 그리고 배 타서 그 7만 명이 갈 때 그냥 배 타고 이렇게 주변 보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중 어모, 해상 어모를 다 해야 되는데 영국 해군이 와버리면, 영국 공군이 와버리면 우리가 그걸 군사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다 위에 떠 있는 큰 표적이라고 해요. 그거 그냥 딱 맞추면 10,000명이 그냥 생사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상륙을 택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공격 작전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공격 작전하면 특수작전 이런 거 빼고 교두보 확보 작전이에요. 적지역에 들어가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처절한지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시작 첫 장면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그렇게 되면 작살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륙작전은 최초부터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 놀리고 7만 명이 탈 배가 없어요. 이탈리아군은 7만 명이 탈 배가 없어요. 무다구치 렌냐 얘기할 때 이렇게들 많이 표현하죠. 우리나라의 독립에 기여했다. 우리 쪽 스파이 아니냐. 물론 아니죠. 일본군에 늘 도움이 안 되는 헛발질을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꼬아 부르는 거죠. 이런 또라이 미친놈이 우리 편이었다는 생각 사실 해서도 안 됩니다. 관상은 과학이다 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는 이런 거 잘 믿지 않는데 여러분의 선입견을 모두 치우고 눈 어때요? 선해 보이죠? 귀 보세요. 진짜 무슨 유비귀 같아. 유비귀. 입 보세요. 인매가 바르잖아요. 그리고 좌우 대칭도 딱 돼 있고 입술도 선이 분명하고 그쵸? 코 보세요. 이야 남자답게 똑바로 된 코가 크게 중앙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목구비 또렷하고 좋고 겉으로만 보면 친근하고 온화한 지휘관처럼 보이지 않아요? 군인으로서의 생애도 별 그게 없어요. 평범해요. 1910년에 육군사관학교를 거쳐서 1917년에 육군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육군 총참모부에 입성을 합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엘리트 코스예요. 정규 코스 제대로 딱딱 밟고 올라온 거죠. 여기서 하는 일은 처음에 서묵과장인데 서묵과장? 뭐야? 아유 그런가?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총참모부의 서묵과장이라는 것은 악과 깡이 필요한 거예요. 뚝심으로 버티는 보고서 작성, 문서 작업, 그리고 한치의 빈틈없는 브리핑,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령부급 지통장교, 총괄장교 이런 거예요. 반드시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 여기에 딱 앉히는 거예요. 여기는 진급 자리입니다. 여기서 대자로 진급을 합니다. 그래서 1936년에 중국으로 가는 거죠. 처음에는 좌천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국내파에 밀려서 중국으로 간 것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엘리트 오브 엘리트는 주로 어디로 갔냐면 유럽 이런 데 가서 최신 전술, 그 다음에 거기서 한창 벌어지고 있는 유럽 전투 같은 거 보고 국내로 들어와가지고 진급하고 외국 나가서 무관하고 진급하고 이 코스라는데 중국으로 간 것은 좌천이 맞아요. 근데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있던 거기에 훈련, 편제, 장비, 또 뭐 인사정보 작전, 군수 이것을 지들이 대본영이라고 부르는 그 중심에서 총괄장교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자기 노하우를 살려서 체계를 싹 다 잡아놔요. 그래서 데이트를 쳐요. 인정을 받아요. 일본 연구자들이 이 부분을 아쉬워하는 거예요. 무다구치 렌야가 중국 도착과 동시에 자기가 성공했잖아. 가서 보니까 그 단맛을 봐갖고 내가 먹히는구나. 나는 야전형인가 보다 하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얘는 그냥 학교에 있다가 바로 대본형으로 갔기 때문에 야전을 몰라. 장병들을 모른다고요. 근데 거기서 나는 야전형인가 봐 하고 여기서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한탄을 한 겁니다. 일본 내에서도 무다구치 렌야는 평이 엄청나게 안 좋아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죠? 3대 오물. 일본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일본에서 꼽는 3대 오물. 도미나카 교지, 태평양 전쟁 때 그 카미카제 자살 공격 명령 내린 놈, 그 다음에 스기야마 하지메, 육군 참모총장, 총참모장. 얘들은 중장 참모 총장이에요. 근데 무다구치 렌야는 지금 이제 대자 갓 진급했는데 3대 오물에 들어가니까 계급을 뛰어넘은 3대 오물이 되니까 오물로서는 얼마나 위대한 오물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좌천이라고 써놓고 새로운 도전이라고 읽는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혼자만의 착각에 이제 빠지는 거죠. 이 망상 속에서 무다구치 렌야가 자기한테는 환상의 콤비 플레이어였겠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 환장의 콤비 플레이어다. 카와베 마사카즈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카와베 마사카즈 무다구치 렌야의 2년 선배예요. 1886년생이고 미리 살짝 말씀드리자면 이 대환장 콤비가 나중에 44년 인팔 작전에서도 만나서 인류 전쟁사에 빛나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죠. 무슨 기록? 일본군 역사상 가장 큰 패배, 그리고 단일 작전에서 부하를 가장 많이 굶겨 죽인 그 두 콤비가 이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44년 가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카와베 마사카즈와 무다구치 렌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부터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제너럴리스트 엘리트 성장 과정을 거쳤다. 제너럴리스트 관리자로서의 가방끈이 길고 참모부, 사령부급에 너무나 오래 근무했다. 야전을 몰랐다. 두 번째, 중국으로 좌천되었다. 그러니까 둘이 일단 통하는 거죠. 당시 일본이 뭐
지금 일본도 그렇고 진급하는 데 있어서 야전에 있는 야전형을 우대해준다고 하지만 역시나 결과가 나오고 보면 어때요? 주로 인사권이 있는 참모 본부 또 뭐 사령부급 근무자들이 진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야전으로 나온 것은 그 당시에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좌천은 맞아요. 그런데 이 둘이 제너럴리스트고 가방끈이 길고 참모부에 있었고 중국으로 좌천되었는데 더 찰떡궁합이 된 이유는 뭐냐면 서로 없는 걸 가졌어. 이 무다구치 레냐는 아주 강맹한 성격인 반면에 카와베 마사카즈는 정말 얌전한 학자 타입, 그런 타입이에요. 야전으로 나왔는데도 피부가 하얗대요. 그리고 무다구치 레냐는 실전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다구치 레냐가 밸런스가 안 맞게 자기가 실전 경험이 있었다면 자기가 더 잘난 체 하거나 아니면 카와베 마사카즈가 그러한 야전 경험까지 있는 무다구치 레냐를 경계를 해서 서로 쿵짝이 안 맞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약간 어리바리하고 멍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맞는 거야. 1936년에 베이징에 가서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둘이 같이 일을 벌여요. 그 벌인 일이 뭡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구교 사건이죠. 1937년 7월 베이징 근교에 있는 노구교에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통상 뭐라고 불러요? 중일전쟁의 포문이다. 태평양 전쟁의 씨앗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예요, 근데? 노구교가 뭘 것 같아요? 노구교를 서구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마르코 폴로 다리. 그러니까 막연히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노구교를 마르코 폴로 브릿지라고 부르면 마르코 폴로를 중국에서 노구라고 부르나 보다. 근데 아닙니다. 노구교는 중국어로 하면 뭐냐면 루거우 차오예요. 루거우 차오. 북경 외곽의 석조 아치교 1192년에 만들었대요. 그걸 다시 복원한 건데 당시에 이게 루거우 차오, 이게 너무나 아름다워서 마르코 폴로가 이 다리를 보고 서양에 알렸어요. 노구교를 두고 당시에 두 세력이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군하고 중국 국민당군. 이 둘이 충돌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 시점이 1937년 7월 7일 밤입니다. 왜 이 7월 7석 밤에 긴장이 고조되어 있었느냐? 일본 측에서 중국 측에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 전날인 6일부터 실탄 사격이 포함된 대대단위 훈련을 해요. 그러니 총소리가 나니까 당연히 긴장이 될 뿐더러 대대 단위로 움직이니까 이것이 훈련을 가장한 공격이 되진 않을까 하고 이 중국 측에서는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7월 7일 이 밤에 갑자기 어디선가 총소리가 타타타당 하고 나요. 그러니까 총소리가 나니까 군대는 일단 어떻게 해요? 이게 뭐지? 뭔 소리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야, 확인해봐. 뭔 소리야? 그러고 이제 비상이 퍼지는 거죠. 총소리 났어. 일본군은 뭐라 그래? 이거 우리 아닌데? 뭐지? 그래서 뭐라고 판단하냐면 최악의 상황을 항상 가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낮에 실탄 사격을 포함한 대대급 훈련한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중국이 총을 쏜 것 같다 이래가지고 독단적으로 그 당시에 경계 책임을 맡고 있던 팔중대장이 병사들 다 모아요. 다 깨워. 야, 일어나. 총소리 났어. 했는데 갑자기 이등병 하나가 안 보이네. 그래갖고 이 보고가 어떻게 돼요? 이러한 비상사태는 무조건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원인은 아직 파악이 안 됐더라도. 그래서 바로 이 중대장이 한 보고가 연대장까지 즉각 올라가요. 그러면서 총성 발생, 중국군이 노구교에서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등병 1명 실종 상태. 이렇게 보고가 가면 연대장은 통상 어떻게 할까요? 상대와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대장이라면 좀 일단 신중하지 않을까요?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해봐. 그런데 전쟁이야. 대기부대 즉각 출동시켜. 기동타격부대 출동해. 승리 아니면 패배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무다구치 레냐니까. 이 연대장이 무다구치 레냐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정치적 대결로까지 비화해서 중일전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어떻게 했냐면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돼지 소풍 가는 얘기 버전. 7명이 갔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명 없어졌다. 지를 안 세고. 그러니까 병사가 있는데 카운트를 잘못했다는 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 병사가 설사병이 나가지고 화장실에 있었는데 못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일본에서 나온 책에 의하면 이거는 아마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이제 핑계된 거다. 카운트를 잘못했다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일본군은 병사 수색에 나섰겠죠.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실종된 병사 관련 사안이 나중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일본하고 중국 교섭의 핵심이 돼요. 우리 병사 없어졌다. 근데 총소리가 났다. 중국은 우리 모른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 니네 병사 없어졌는데. 그래서 그거 갖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싸울 만한 일이 아니에요. 나 병사 없어졌어. 뭐 어떡하라고. 우리는 병사가 없었는데 어떡하라고.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금 나한테 화낸 거야? 이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싸움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둘이 그러고 싸우는 거야. 그런데 이 병사는 이미 돌아와 있었어요. 돌아왔어. 이 병사는 찾았어. 어디 갔는지 카운트를 안 한 거야. 저 원래 여기 있었어요. 중대장님. 중대장은 어떻게 해요? 야, 얘기하지 마. 원래 있었다고 얘기하지 마.
너 설사병 났다고 얘기해. 야, 너 어디 갔다 왔다고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죠. 기록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20분간 대열을 이탈했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복귀한 상태였다. 근데 너무나 어이없잖아요. 이거 이제 너무나 문제가 커졌는데 겁나잖아요. 그래갖고 이 중대장이, 팔중대장이 이 새끼가 이등병이 왔다는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대대장한테 대대장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돌아와 있는데 제가 겁이 나서 그만. 그래서 이제 대대장이 보고를 해요. 새끼. 대대장님 죄송합니다. 제 불찰이 큽니다. 그런데 무다구치 레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보고 받고 전투를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무다구치 레냐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 나중에 이제 무다구치 레냐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얘가 생존하거든요. 근데 전후에 모임이 있을 때마다 유인물을 만들어서 뿌려요, 무다구치 레냐가. 그래서 욕 많이 먹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해서 교전이 커지면 작은 문제들이 덮이고 보다 대국적인 차원으로 사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잘됐다, 니네 한번 죽어봐라, 이러고 전투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중국 국민당군이 꼴 보기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등병 없어졌으니까는 야, 이 새끼들 한번 죽어봐라 이러고 한 거예요. 정말로 어이가 없는 거지. 중일 전쟁이 이래서 일어난 거예요. 어이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7월 8일이 되죠. 7월 8일 새벽에 일본하고 중국이 이제 정치적으로는 교섭을 해요. 근데 그 교섭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정말 그런 웃긴 싸움이 돼 있고, 일본은 병사를 찾았다는 얘기를 끝까지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무다구치 레냐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병사가 돌아오긴 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 이 구조적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 측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 군대를 보내서 중국 측 내부를 우리가 조사하겠다. 중국 측은 뭐라 그래요? 당연히 안 된다 그러지. 뭔 개소리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분위기인 거예요. 다 정말 중국 측이나 일본 측이나 무다구치 레냐가 그렇게 주장하는 걸 보고, 와, 이런 또라이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모두가 그 충돌에서 관심이 멀어졌는데, 무다구치 레냐가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무다구치 레냐가 계속 문제를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7월 8일 새벽 4시에 일본군이 중국군을 공격을 해요. 무다구치 레냐가 공격 명령을 내려서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 명령은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일본 육군성과 참모본부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령 위반이다. 적전에서 명령 위반은 뭡니까? 사형이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명확한 지침까지 내려간 상태였어요. 이 일을 더 이상 확대하지 말라우, 가만히 있으라우 통보를 했는데 무다구치 레냐가 공격해버린 거예요. 진짜 닭공이에요. 아 몰라, 공격해. 그래서 중국군이 대응에 나서지만 기습 공격이잖아요, 그야말로. 그래서 노구교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동안 협상과 산발적인 사격과 이것이 반복이 되면서 점점 이 사건이 커지는데, 전투가 커지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갈등이 커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추측이 워낙 다양해요. 중국, 일본, 서구의 기록이 제각각인데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양측이 합쳐서 150명 정도가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엔 이렇게 150명의 사상자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전투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공격을 시작하면 싸울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 관성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왜 무다구치 레냐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교전을 시작을 해요? 그 위에 카와베 마사카즈가 있잖아요. 카와베 마사카즈는 뭐 하고 있었냐고. 이 사람이 처음에 무다구치 레냐에게 전권을 위임한다고 얘기를 했대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리고 마침 부재 중이었대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카와베 마사카즈가 부재 중이라는 게 딴 데 갔다는 게 아니라 유선으로 사건의 진행을 보고받고 현장에 없었다는 뜻일 거예요. 나중에 구술에 의하면 카와베 마사카즈는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무다구치 레냐는 정반대로 했죠. 너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를 무다구치 레냐는 공격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것이 사태를 악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사태가 이렇게 커지니까 카와베 마사카즈가 돌아오죠. 당연히 그 정도는 하지. 급히 돌아와서 현장에 출두를 했어요. 그러면 현장에 출두했을 때 카와베 마사카즈가 합리적인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치는 뭐였을까요? 바로 직위 해제하고 현장으로부터 이탈시키고 지휘관끼리 협상을 했어야 됐죠. 근데 기록에 의하면 질책조차 하지 않았대요. 아예 말을 하지도 않았대요. 그러면서 일본의 그 육전 연구소라고 있거든요. 이 연구소의 그 구술 기록을 많이 남겼어요. 카와베 마사카즈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표정을 구겼지요. 그래서 왜 표정을 구기셨습니까? 황당한 거지.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무다구치 레냐가 나의 말이 아니라 내 얼굴을 보고 진심을 헤아려 줬으면 하고 말했지요. 야,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분명히 카와베 마사카즈의 이런 조치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등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에게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는 지금 이 갈등을 먼저 봉합해야 된다는 어떤 상급 지휘관으로서의 그 식견, 그 야전의 생리에 대한 그 감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거기서 인상을 구기고 끝냄으로써 놓쳐버린 셈이죠. 근데 이 일이 정말 어떻게까지 커지는지 아세요? 전권을 위임받고 격려받았다고 생각한 무다구치 레냐가 더욱더 가열차게 공격하고 상급 부대에 중국군의 대응과 중국의 의도를 곡해해서 보고를 해요. 이것은 이 지역 일대의 군사력을 장악을 해서 일본군을 이 일대로부터 몰아내기 위한 중국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7월 11일에 일본군 3개 사단이 여기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일 전쟁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상을 구기고 간 카와베 마사카치의 방임적인 행동을 히데의 우책이었다. 이 히데의 우책에 의해서 탄생한 오무리 히데의 우장 무다구치 레나였다. 이렇게 일본인들 스스로가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노구교 사건을 빌미로 중일전쟁이라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만약에 한번 해봅시다. 만약 팔중대장이 병사 실종 보고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서 총소리만 났더라면 중일전쟁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 카와베 마사카즈가 무다구치 레냐한테 이 새끼 너 뭐하는 거야 임마! 저리 가 임마! 이랬다면 7월 11일에 일본군 3개 사단을 보내서 중일전쟁으로 확대가 됐을까요? 그리고 그 이등병이 사라지지 않았었다면, 누군가가 그 카운트를 잘못하지 않았었다면, 만약에 그 상관 카와베 마사카즈가 일임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더라면 중일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일전쟁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노구교 사건이 양측이 150명이나 죽거나 다치는 그런 사건으로 비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큰 불행한 사건,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 우리는 구조적으로 해결돼야 된다. 법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한 사람의 행동, 이 한 사람의 결심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 코너에서 함께하고 있는 제작진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언어와 행동이 전쟁을 막을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무다구치 레냐에 관한 얘기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무다구치 레냐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중일전쟁이 발발하고야 말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뭐 그렇게까지 판단할 필요 뭐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무다구치 레냐의 명언록이 있어요.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해서 만들어낸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무다구치 레냐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적을 만나면 총구를 하늘에 대고 세 발만 쏴. 그러면 적들은 우리 일본군에 자동으로 항복하게 돼 있어. 20세기에 이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무다구치 레냐는 정말 또라이가 맞는 거예요. 이 무다구치 레냐가 정말로 잘한 건 하나도 없는지. 이 사람 희한한 사람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대체 이 사람은 뭘로 중장까지 진급을 할 건지. 와, 세상 모르시네. 피디님 주변에 보세요. 히데의 우장, 일본의 3대 오물 눈치채셨죠? 바로 무타구치 레냐입니다. 근데 지난번 컨텐츠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무타구치 레냐와 함께 환장의 콤비 플레이를 보여준 이 한 인물이 가려져 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카와베 마사카즈. 이 무타구치 레냐와 카와베 마사카즈가 서로 합을 맞춰서 또 하나의 큰 사건을 벌입니다. 히데의 우책이라고 불리는 인팔 작전입니다. 환장의 커플이 보여준 대환장 파티 함께 만나보시죠. 이 인팔 작전은요, 그야말로 렌야라는 한 무식하고 도덕성 떨어지는 군인의 모습을 모두 보여줘요. 그래서 인팔 작전, 인팔, 이것이 무엇인고? 인팔이 뭡니까? 지역 이름이죠. 인도 동북 쪽에 있는 주도다. 1944년 3월이에요. 일본군이 인팔에 주둔 중인 연합군을 공격을 해요. 인도에 있는 인팔을 공격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일본군이 그때 어디 있었어요?
미얀마, 당시에는 버마죠. 이 버마에 있는 일본군 주둔 병력을 버마 방면군이라고 하는데 버마 방면군의 최고사령관이 바로 카와베 마사카즈였습니다. 그리고 이 카와베 밑에는 항상 딸랑딸랑 누가 쫓아다닌다? 렌야가 쫓아다닌다. 렌야가 누구냐면 이때 제15군 사령관으로 있었어요. 이 두 명의 콤비가 어마무시한 작전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인팔 전투 혹은 인팔 작전이라는 겁니다. 카와베 마사카즈 지난번에 간단히만 말씀드려서 좀 카와베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와베야말로 이 렌야라는 괴물을 키운 방임형 조련사라고 할 수 있어요. 카와베 마사카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일단 사관학교 출신이죠. 그리고 육군대학 또 전쟁대학까지 가방끈을 길게 늘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잘 나가는 엘리트들에게는 반드시 필수 코스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유럽에 파견 가서 선진 문물과 군사작전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베를린 이런 데를 연장으로 갔다 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귀국을 합니다. 근데 귀국을 왜 하냐면 이것도 하나의 코스예요. 대령 진급하러 기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연대장을 딱 1년만 하고 그동안에 해외에 나갔고 가방끈을 늘렸으니까 진급에 꼭 필요한 참모 보직을 소화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실무 필수 보직, 참모 보직을 다 채우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보병학교장이라는 굉장히 뽀대나는 진급 1순위 직책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필수직위만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훈련 감독관으로 가요. 이게 뭐냐면 카와베는 지금 대령이잖아요. 그런데 장군들이 지휘하고 있는 부대를 평가하는 감독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군들하고 카와베하고 서로 합을 잘 맞추면 서로 밀고 당겨주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카와베가 나중에 장군 진급 심사에 들어갔을 때 자신이 혜택을 준 장군들이 적극적으로 밀어갖고 바로 한 방에 장군이 됩니다. 장군이 되자마자 어디를 가냐면 그 다음에 간 게 베이징으로 여단장을 나가는 거예요. 카와베 마사카즈의 그 성장 일지를 보면 굉장히 온실 속에서 자란 인물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카와베는 적극적으로 버마에서 국경을 넘어서 인도에 들어가서 인파를 공격하는 이 희대의 우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희대의 우책을 카와베가 혼자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일까요? 그렇진 않죠. 윗 대가리에서부터 시킨 게 있으니까 했겠죠.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게 뭐냐면 1940년 7월 27일 대본영 정부연락회의에서 세계 정세의 추이에 따른 시국 처리 요강 이것을 결정해서 하달합니다. 대본영 정부연락회의라는 게 뭡니까? 민관 군이 함께 모여서 국가의 대소사를 논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NSC 국가안보위원회고 그 당시는 전시 상태니까 그 본질이 주로 홀밀 게임, 홀밀 커미티라고 해서 정치 군사적인 최고 의결사항을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었겠죠. 여기에서 정해진 거는 무조건 시책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그 안의 핵심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중일 전쟁을 신속히 승리로 이끈다. 지금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 전쟁이 터질 것 같은데 2차 세계대전이 터져가지고 유럽에 있는 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걔들이 갖고 있던 동남아를 우리가 먹어야 되겠는데 동남아를 빨리 먹으려면 우리가 일단 중일전쟁을 빨리 끝내서 중국을 완전히 우리 발밑에 굴복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지금 중국 국민당 장제스가 서구로부터 군수 병참 조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들을 잡아먹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이 물량을 끊으려면 루트를 끊어야 된다. 그 루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브린 루트다. 브린 루트. 브린 루트 뭡니까? 우리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하잖아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브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차이나 뭡니까? 예전에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이 세 개를 합친 게 인도차이나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으로부터 하노이 쪽으로 해서 중국 서부로 들어오는 이 보급선 이게 이제 브린 루트인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곤명 루트라고 있어요. 곤명. 이게 쿤밍이에요. 쿤밍. 지도상으로 보면 중국 남서쪽에 있는 그 원난성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버마를 거쳐서 이 쿤밍 이쪽으로 통해 가지고 장제스군에 이어지는 이 병참 루트가 쿤밍 루트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루트를 우리가 차단을 하자. 그런데 그 병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군부가 뭔가 액션을 취해서 작전을 하고 여차하면 전투도 마다치 않으려고 하는데 지금 일본이 버마를 점령을 이미 하고 있고 프랑스에 통보를 했잖아요. 프랑스에 우리가 이제 인도차이나 접수한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브린 루트랑 버마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쿤밍 루트가 동시에 차단이 된 거죠. 작전 목표가 다 달성됐는데 이 카와베 마사카즈가 보니까 뭔가 자기가 역할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신라 같은 루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영국에서 아직 살아남아서 인도를 통해서 중국에 물자를 전달하네. 이거 우리가 해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시작된 거라고요. 인팔작전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팔작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 땅이 아니야. 그리고 우호적인 작전 환경도 아니야. 적진에 들어가서
여러 곳에서 작전 전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다른 국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또 전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작전이죠. 이 인팔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은 전략 지침이 없었어요. 전쟁 작전이라는 것은 말이죠, 전략 혹은 지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비전이든 철학이든 방향성이든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팔 작전은 이 전략 지침 분야가 없어요. 문서 남기기 좋아하고 계획 짜기 좋아하고 뭔가 하다하기 좋아하는 일본인이 이걸 안 남겨놨다는 거죠. 인팔 작전을 수행하는 예하 부대가 전략 지침이 뭡니까? 방향성이 뭡니까? 물어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어전의 관심사안이다. 새로 부임한 사령관의 관심이 크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까라면 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략 지침이 까라면 까라는 거니까 작전, 전투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 다음에는 일본 국내파 장교의 공격제일주의가 여기에 섞여 들어가서 처음부터 실패의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게요, 일본이 작전 계획 작성하는 귀신들이에요. 일본에서 주요 직위를 맡고 있는 장교들이 강대국 군사학교를 수료한 해외파들이 많았어요. 특히 뭐 프러시아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배우고 온 참모 장교들이 많았다고요. 높은 수준의 선진 교육을 배우고 온 데다가 일본에서 엘리트니까 작전 계획은 진짜 독일, 프랑스 쌈 싸먹는 수준이에요. 그 중에서 얘들이 만든 게 뭐냐면 인도 공격 계획인데 이게 계획 제21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드디어 이제 렌야가 등장합니다. 렌야는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일화가 있지만 렌야는 작전을 계획을 짜놓고 진행하는 걸 싫어했어요. 공격에 무슨 계획이 필요하냐? 비겁하다.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늘도 찌르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공격 이것이 내 지침이다. 그리고 렌야가 그걸 잘했대요. 예하부대 지휘관들이 혹은 참모들이 갖고 오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마음에 들면 다시 무다구치 렌야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심정으로 계획을 다시 마련하라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공격을 할 수밖에 없고 공격 말고는 죽음밖에 없는 계획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이런 공격 일변도, 왜 이런 미친 계획을 짜는 사람이 되었을까? 일본 연구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전 직능의 그 당시의 문제였다. 인사 군수에 대한 철저한 무지와 무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부대 이동 계획을 작성하는 게 굉장히 필수이잖아요. 이 부대 이동 계획이라는 게 작전 계획을 실제로 작성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복잡한 계획이에요. 공격이나 방어와 똑같은 수준으로 복잡한 고려사항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물동량입니다. 부대 이동 행군에서 물동량을 파악하고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워요. 근데 이 물동량을 줄여가지고 이 행군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냥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일정을 좀 단계화하든지 아니면 차량을 좀 지원하든지. 근데 카베하고 레냐는 뭐냐면 그냥 식량하고 장비를 줄여버려요. 전쟁터에 그 한여름에 버마에서 인도를 넘어가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보세요. 진짜 막 한 2시간, 3시간 걸리는 그 산을 등산해 보신 분 있죠? 한 20km, 30km 그거 메고. 근데 그거 하는데 지금 몸 상태가 여러분이 안 좋아. 안 좋고 낮 최고 기온이 28도예요. 군장을 메고 굉장히 습해요. 근데 빨리 가라고 막 재촉하는데 물하고 간식이 없어. 그거를 어디까지 가냐면 서울에서 해가지고 한계령을 넘어서 고성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됩니까? 렌야는요, 이 계획을 받아보고 굉장히 흡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전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굉장히 병사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만족해했다고 그래요. 아, 이것은 거의 징기스칸의 작전이다. 자찬하면서. 작전을 조금만 얘기해보죠. 1944년 3월 8일에 인팔 작전이 개시가 되고 결과는 44년 7월에 연합군이 진짜 일본군을 싸바르죠. 그래갖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일본군을 경멸하고 버마 전역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고 일본군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때까지의 일본군 전투 중에 가장 큰 패배를 맛보게 되는데 전사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9만 2천 명 중에 5만 2천 명이 전사했는데 그 중에는 상당수는 굶어 죽은 자들이었다. 비참하게 굶어 죽거나 합병증으로 죽었다. 실제 싸워보다 죽은 사람은 별로 없고 병들고 굶어 죽은.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드라마에 나와요. 드라마 염액의 눈동자 보신 분 있으세요? 거기에 보면 5화에 나와요. 5화에 물이 없어갖고 물을 주는데 막 그 위아래 안 가리고 막 싸우고 물웅덩 이질에 걸려서 끙끙 앓다 죽을 게 뻔한데 그 물웅덩이 갖고 막 물 마시고 먹을 게 없어갖고 막 뱀 먹고 그게 그 당시 진짜 충격적인 화면이었는데 여기 근데 재밌는 게 무다구치 렌야도 나와요. 그 무다구치 렌야의 그 무식한 일화들 있잖아요. 총을 3방 쏘면 뭐 다 도망갈 것이야. 뭐 소와 말을 잡아먹으면서 가는 거야. 우리 일본은 채식이잖아. 그 초근 모피를 뜯어먹으면서 가면 돼. 이런 대사를 해요. 거기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정말 너무나 큰 피해를 입고 패장으로 돌아온 레냐. 이 레냐와 그의 작전에 대해서 카베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일본에서 발간된 쇼와사라는 책에 참 이 사람 태평한 사람이야. 뭐라고 했냐면 나는 더 이상 인팔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을 꺼내지 않았다. 난 그냥 내 눈치에 의해서 헤아려 받고 싶었던 것이다. 뭐냐면 인팔 작전을 레냐가 밀어붙이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멈추고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하부대 지휘관의 지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말을 나는 꺼내지 않았다. 다만 내 눈빛을 읽고 눈치를 채서 그것을 레냐가 헤아려 줬으면 싶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내 눈치를, 내 의중을 깨닫지 못했고 내 의중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 레냐는 자기의 지휘권으로 정당한 지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인팔 작전에 관한 여러 가지 분석, 평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모든 참모들이 반대했지만 레냐의 윗선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승인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관해서 이렇게 됐다.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좀 더 입체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군대라는 곳이 첫 번째는 어떤 의견을 누군가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다루는 그 작전이라는 것, 그 계획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될 거야 하고 반대했어. 근데 그 작전이 대성공을 해.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강력히 책임지겠다고 하면 옆에서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작전 계획이라는 게 이만해요. 그거 하나하나 다 보기가 힘들다고요, 전시에. 그래서 아마 일본의 귀족 출신 그 엘리트 가방끈 그놈들은 그냥 그거 보고 일일이 간섭 안 하고 승인하지 않았을까. 말도 안 되는 계획인데 조직이 어떤 경직성 때문에 그 사고가 마비되기 시작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우스운 곳까지 추락을 합니다. 이런 게 군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인팔 작전이나 노구교 사건 이런 거 볼 때 저 바보들 야 진짜 웃긴다 하면서 깔깔거리고 웃을 게 아니라 나에게 내가 속한 조직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정신 차리고 정말 주변을 둘러봐야 된다는 거죠. 인팔 작전을 시원하게 말아먹은 부하를 온통 희생시킨 이 환장의 커플 어떻게 됐을까요? 보직 퇴임됩니다. 그리고 일종의 직보반 전역 대기 상태로 본국에 돌아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학교 기관에 있었어요. 이후에는 전범으로 체포가 돼서 기소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고 최소 형량인 2년형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복역한 후에 1948년에 석방이 되죠. 이 2년형을 받은 이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헛웃음이 날 수도 있어요. 전범으로서의 잘못된 행동을 하긴 했지만 연합군에 피해를 미친 바가 거의 없어서, 그리고 오히려 일본군에 너무나 큰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2년형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다구치 레냐는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냥 그 순간 사라졌어야 되죠. 역사 속에 사라지고 스스로 은거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이 정말 미움을 많이 받는 이유는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하에게 계속 책임을 돌리고 국내에서 무슨 세미나, 무슨 전사 세미나, 뭔 세미나 있을 때마다 자기가 팜플렛을 만들어갖고 자기가 실수 안 했다는 걸 돌아다니면서 계속 알려요. 그래갖고 진짜 일본 역사의 오물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죠. 카와베 마사카즈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정말 생명력이 질겨요. 나중에 대장까지 가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 뭐라고 했냐면 슈퍼 보시령 군인이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노구교 사건과 인팔 작전의 이 숨은 진짜 악역, 진짜 빌런은 카와베 마사카츠가 아니었을까. 레냐는 그냥 앞에서 나서는 그 행동대장, 희생타,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들어요. 최근 일본의 무다구치 레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책이 나왔어요. 새로운 내용은 없는데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카와베 마사카즈의 희생양이었다. 이게 물론 새로운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카와베 마사카즈의 묵인, 그리고 그 묵인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무다구치 레냐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것이었다. 카와베 마사카즈가 더 나쁘다. 책임 다 지워놓고 자기는 대장까지 진급하고 더 나쁜 놈이다. 그런 얘기가 이 책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얘기도 하나 나오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 당신이 조직 내에서 메가폰이 되었든 나서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되었든 어쨌든 당신이 앞에 나서는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공공의 적처럼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이 당신을 비판을 하고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이 많다면 당신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보면서 의기소침하지 말고 당신 뒤에 카와베 마사카츠 같은 놈이 있진 않은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조직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무타구치 레냐 같은 돌출형 인물보다는 행동하는 사람보다는 카와베 마사카츠처럼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나쁜 사람입니다.